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뉴스판입니다. 저희 뉴스판은 오늘 의미 있는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 등과 통화한 음성 파일을 녹취록 전부를 입수했습니다. 중요 부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바로 전해드릴 텐데 이 외에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운전기사를 했던 조모 씨가 20년 전 이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 골프장에 최 씨를 데려다 줬다는 증언을 단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또 TV조선이 이전에 단독 보도했던 이화여대로 간 쇼핑백 6개의 비밀이 이제서야 풀린 듯합니다. 이대 교수 6명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학점 코치를 했다는 내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네, 첫 소식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 녹취록 관련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내용이 담겼고 최순실 씨는 어떻게 국정농단을 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최 씨가 정권 초기부터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 회의에 자신의 생각을 반영했고 국정홍보실적, 예산안 처리 지침까지 챙겼던 것이 확인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 씨로부터 단순히 조언만 들었다고 했는데 많이 달라 보입니다.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가 보내볼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네네. 네, 선생님. 그거 조금만 적어보세요. 네, 잠깐만요. 2013년 10월 28일 최순실 씨와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나눈 통화입니다. 대통령 연설 등에 넣을 내용을 최 씨가 일일이 정 비서관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최 씨가 정 비서관을 중간 다리로 두고 대통령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나간 것을 알 수 있는 정황입니다. 최 씨는 정 비서관을 통해 해외 방문 연설문, 국무회의 발언,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까지 모두 관여했습니다. 이건 기조연설인데 아니 이건 그거라니까요. 완전히 그렇게. 국회 예산안 통과 문제나 검찰 수사를 지적하라고 하는가 하면 정부에 대한 뉴스까지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최 씨가 정 비서관을 통해 전달한 내용을 박 대통령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뿐 아니라 정호성 비서관이 당시 속했던 제1부속실까지 최순실 씨를 상전으로 모시며 보좌한 셈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 최 씨의 남편 정윤회 씨는 청와대 행정관 조직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최 씨는 대통령을 직접 움직였습니다. 정 씨가 조연이었다면 최 씨는 주연이었던 셈입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네, 최순실 씨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적극 대응하라는 말도 합니다. 게다가 최 씨가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꼭 챙기라고 한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013년 11월 17일 최순실 씨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통과되면 일자리와 경제적 이득이 얼만지 뽑아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내용을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그대로 담깁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 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닷새 뒤인 11월 22일 다시 정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건 최 씨는 자기 말을 좀 적어보라고 다그치더니 요구를 했음에도 예산을 묶어둔 채 정쟁을 이끌고 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야당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산 정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얘기한 건데 사흘 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반영됩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과 법안에 대해 정파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 제때 통과시켜 주셔서 최 씨는 또 기한 내에 예산안 통과가 어렵다는 정 전 비서관의 말에 12월 2일에 예산이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의 비협조를 지적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네,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 연설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 씨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손을 봤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나 최 씨 말을 들었는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어서 서주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3년 6월 29일 중국 베이징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칭화대 연설입니다. 기억에 남는 글귀 중 하나가 제갈량이 아들에게 보낸 배움과 수신에 관한 글입니다. 이 연설문은 어떻게 나온 걸까? 중국 칭화대 연설문과 관련한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입니다. 정 전 비서관이 얘 선생님이라며 극존칭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최 씨가 연설 맨 마지막에도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정 전 비서관은 갑자기 맨 마지막에 중국말로 하면 좀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최 씨는 맨 마지막으로라며 잘라 말합니다. 정 전 비서관이 예라고 답하자 이젠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가장 마지막 부분을 중국어로, 그것도 최 씨가 주문한 내용 그대로 연설합니다. 여기 그 중국과 한국이 젊은이들이 이제 最后我希望中国和韩国的年轻人 문화와 저기 인문 교류를 통해서 通过文化和人文方面的交流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祝各位前途光明谢谢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네, 국무회의와 수석 비서관 회의 발언을 챙긴 정황도 있습니다. 최현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다음 날이 6.25인지 물은 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대해 지시를 시작합니다. 최 씨가 많은 희생이 뒤따른 6.25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다고 말하자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같은 말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이 남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왜곡해서 북치민이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은 같은 해 11월 수석 비서관 회의를 앞두고 최 씨는 수석들에게 한 해를 넘기며 노고가 많았다며 독려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올해도 1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동안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국내외적인 많은 현안들을 대처하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같은 날 최 씨는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자주 열지 않고 일방적 지시만 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날 청와대는 회의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대통령과 수석들 간에 하루에 20번 이상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녹취록을 보면 이정현 새누리당 전 대표가 그동안 최순실 씨를 몰랐다고 했던 부분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분당 전에 이른바 최순실의 남자 8명을 지목하면서 이정현 전 대표를 거론합니다. 최순실의 남자들, 당을 떠나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는 이전부터 최순실을 잘 모른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그럼 빨리 검찰에 고발을 하라고 하세요. 네? 말로만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 녹취록에선 다른 정황이 나타납니다. 최 씨는 지금 홍보가 그러는데라며 홍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정호성 씨는 자연스럽게 예라고 대답합니다. 홍보는 홍보수석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이 대화는 2013년 11월 20일로 추정되는데 당시 홍보수석은 이정현 전 대표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홍보수석을 지내며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습니다. 이 같은 녹취록 대화는 청와대 당시 홍보수석 등 홍보 라인이 최순실 씨와 직접 소통하는 라인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TV조선은 이정현 전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에는 최순실 씨 말고 남성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정 전 비서관에게 반말을 쓰며 인사 문제까지 말하는데 과연 누굴까요?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녹취록에는 이름이 없는 남성 1이 기록돼 있습니다. 비서관이란 직함 대신
정 과장님이라고 부르자 정 전 비서관은 깍듯하게 예예라며 답변을 합니다. 이 남성은 정 전 비서관이 해양수산부 인사에 관해 묻자 해양수산부는 빈칸으로 있었을 거야, 사람 이름은 없었을 거야 라며 반말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 최순실 씨의 당시 남편 정윤회 씨 추천으로 입법 보좌관이 됐습니다. 정 씨의 한 측근은 박 대통령 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했던 정윤회 씨는 당시 정 전 비서관을 정 과장이라고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황 때문에 남성일은 정윤회 씨로 보이는데 녹취록엔 인사 개입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013년 11월 22일 그 마사회 말이야 라고 운을 띄우며 공모 거치는 게 맞고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 통화 2주일 뒤 마사 회장 자리엔 현명관 씨가 임명됩니다. 현 회장은 정윤회 씨 딸 유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 도쿄올림픽 승마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TV조선이 단독 입수한 정호성 전 비서관 전화 녹취록을 보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최 씨와 박 대통령 그리고 정 전 비서관의 관계를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우리 기자. 이 녹취록 보니까 최순실 씨가 정 전 비서관을 아주 자기 부하처럼 막 다그치고 지시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관계입니까? 네, 그렇게 자신의 비서처럼 좀 부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녹취록을 보면 최 씨는 정 비서관에게 대부분 반말로 지시를 합니다. 네. 대답을 할 때도 응응,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이랬대 저랬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 비서관은 예, 선생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존칭을 씁니다. 정 비서관이 최 씨와의 통화에서 하는 말이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일 정도로 최 씨가 주도적으로 말을 하고 그만큼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일일이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가 녹취록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든 더빙을 좀 이해가 쉽게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것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중국어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얘기 드린다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녹취록 보면 대통령과 이 정 전 비서관 간의 통화 내용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스타일도 좀 묻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와는 좀 다르게 대통령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다기보다는 정 비서관에게 보고를 받고 그런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은 보충 의견을 좀 두루뭉술하게 전하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녹취록을 분석을 하면서 최 씨가 지시한 부분은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시 일정과 맞춰봐서 이때 이 사건을 말을 하는구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었는데 대통령이 말하는 부분은 이게 무슨 업무인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둘러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와 비교하면 약간 소극적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자료가 왔는데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정 비서관에게 물으면 정 비서관이 그 내용을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봤습니다. 네. 라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최순실 씨입니다. 그리고 또 연설문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을 지적하기보다는 그게 자연스러워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구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에 대한 지시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건 박 대통령의 지시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어체로 하라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통령하고 이 최순실 씨가 닮은 점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별명이 수첩공주라고 할 정도로 네. 업무를 일일이 메모로 하고 또 아랫사람들에게도 메모하는 걸 요구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정 비서관과의 통화에서도 박 대통령이 좀 적어보세요, 노트를 하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똑같이 최순실 씨도 정 비서관에게 그거 조금만 적어보세요 하면 정 비서관이 예, 잠깐만요 하면서 메모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정 비서관에게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또 앞서 보도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대명사로 말하는 점도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통점입니다. 네. 최 씨 말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내가 그 과거 시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했다는 이야기를 안 해도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를 만큼 대명사로 이어지는데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 지원, 그게 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왜 여러 가지를 돕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명사로 말하는 부분이 상당히 닮아 있어서 대통령 최순실이라는 그 녹취록이 없으면은 같은 사람이 말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닮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기자간담회 때 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밤만 되면 좀 몸이 아프다 네. 이런 말했는데
최순실 씨도 뭐 많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죠? 네, 뭐 이렇게 녹취록 보면 국정을 거의 다 책임을 지고 있었으니까 아팠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최순실 씨는 2014년 10월 27일 청와대에서 음악회가 열린 날 저녁에 정 비서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잘 됐대요? 아우 머리 아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의 말, 통증에 대해서 말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뭐 몇 시간 지나고, 그러니까 저녁 때 되가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네, 최순실 씨도 자기가 좀 많이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 그러니까 녹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TV조선이 지금 입수한 거는 그중에 뭐 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호성 씨 녹취 파일은 전체가 236개, 그러니까 35시간 분량이나 됩니다. 네. 이 가운데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보도드리고 있는 거는 검찰이 최순실의 국정농단 증거로 보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정 비서관이 최순실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누군지 모를 그 남성 남성 일과 네. 통화한 내역들인데요. 이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직접 통화한 건 8번, 16분 분량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과는 4번, 12분 분량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이 통화를 하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메모를 하기도 했지만 네. 이거를 다시 들으면서 업무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 전 비서관과 통화한 그 남성은 따로 조사가 돼 있지 않아서 남성 1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대충 리포트에서 봤듯이 뭐 추측은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 과장이라고 이 비서관을 부르는 걸로 봤을 때 정윤회 씨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입수했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 취재원보호상 밝힐 수는 없고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검찰이 확보했던 정확한 증거이고 네. 이게 지금 특검이 조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시작이죠. 네. 앞으로 지금 계속 분석할 텐데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들도 이제 연이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덴마크에 붙잡혀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덴마크 법원은 구금을 풀어달라는 정유라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를 강제 소환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 법원의 4주 구금 기간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정유라 씨. 하지만 덴마크 서부 고등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며 하루 만에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현지 시각 30일 밤 9시까지 구금됩니다. 덴마크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ourt has made that she can be detained until January 30th, extradite her to South Korea. We will look into whether Danish extradition law. 특검도 정 씨 송환을 위한 압박을 더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법무부로 보내는 등 이달 중에는 정 씨를 송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관련된 체포영장 등의 그 번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가면은 아마 바로 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관계자는 정 씨가 송환을 거부해 현지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구금 상태에서 받게 돼 자진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특검과 협의를 거쳐 6일 오전 외교 행랑을 통해 덴마크 정부에 관련 서류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현지 사법당국에도 동시에 문서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정 씨의 압송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이번엔 정유라 씨가 석 달 넘게 은신하고 있는 덴마크 올보르 씨 연결합니다. 정유라 씨 집 앞에 김태훈 특파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정 씨가 살던 집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집이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살던 집입니다. 정 씨는 이곳에 작년 9월부터 살고 있는데요. 올보르 시내에서 5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단독주택들만 들어서 있는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최순실 씨와 정 씨가 종종 들렀던 헤글스트라드 승마장과는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이곳엔 정 씨의 독일 집에서 자주 목격됐던 검은색 밴이 서 있고 쓰레기통엔 라면 등 한국 물품 등도 다수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 기자, 그 정 씨가 지금 구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집안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이곳엔 정 씨의 측근 2명과 정 씨의 보모, 그리고 정 씨의 19개월 된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신고로 모두 덴마크 경찰에 체포됐었는데 혐의가 없어 현재 모두 풀려나 이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 창문이 모두 내려진 상태인데요.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은 상태입니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들겨도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취재진을 막아달라고 신고해 경찰이 여러 번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정유라 씨 집 취재가 좀 어렵다면서요. 이 경찰이 접근을 막고 있다는데 무슨 이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앞에는 한국 취재진들뿐만 아니라 현지 취재진 그리고 교민들까지 앞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안에서 경찰에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 씨 이웃집에서도 불쾌감을 강하게 표시해 경찰도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 씨의 집은 울타리가 따로 없는데요. 경찰은 도로의 경계를 넘어 집으로 향하면 누구든지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도 모두 금지했는데요. 취재진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정 씨의 측근들이 그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도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경찰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올보르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정유라 씨는 인터뷰에서 이대 특혜와 관련해 학점을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엄마 최순실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죠. 그런데 정 씨가 엄마와 함께 6명의 이대 교수들로부터 학점 상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단독 보도했던 최순실 씨가 이대 측에 보냈다는 쇼핑백 6개의 의미,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학점이 나와 의아했다던 정유라 씨. 최경희 전 총장과 류철균 교수를 한 번 만났을 뿐 다른 교수들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예 그때 학교를 간 적이 없었고 담당 교수님이고 뭐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교육부 감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어머니 최순실 씨와 함께 이대를 방문해 총장실을 들릅니다. 최경희 전 총장은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한 걸로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어 학장실을 찾은 모녀. 김경수 학장은 체육과학부 이원준 학과장과 이경옥 교수를 불러 함께 정유라의 학사관리 상담을 해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원준 학과장은 최 씨 일행 앞에서 초빙 교수 A 씨와 시간 강사 B 씨를 호출한 뒤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리포트부터 연습 증빙 자료 제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상담해 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학과장이 강사에게 정유라 양이 F학점 나오지 않게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도 있는 등 이화여대 교육농단의 심각성이 이날 정 씨가 만난 교수는 모두 6명. 구속된 류철균 교수까지 합하면 모두 7명을 만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씨의 존재도 이름도 모른다는 이대 측 해명과는 달리 오히려 조직적으로 특혜를 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검팀의 소환 통보를 또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최 씨를 강제로 소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효정 기자, 최순실 씨가 이번엔 또 다른 이유를 대고 특검 소환에 불응했어요. 네, 최순실 씨는 박영수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최 씨가 밝힌 정신적 충격은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가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건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사흘 뒤인 27일 재소환 요청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최 씨가 한 차례 더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체포영장을 받아 소환하는 것과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법 두 가지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특히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할 때 최 씨에게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을 또 소환을 했는데 이번이 몇 번째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4번째 소환해 이 시각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어 거의 매일같이 이곳 특검 사무실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케 하란 박 대통령의 지시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히 국정원 직원이 두 기업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내부 동향을 파악해 안전수석에게 보고한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특검은 국정원 보고가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 단서로 보고 해당 국정원 직원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뇌물 혐의의 다른 축인 삼성을 상대로 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두 기업 합병의 대가로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 등의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을 곧 소환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내일 오후엔 최순실 씨의 첫 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자, 이렇게 두 개의 역사적 재판이 동시에 열립니다. 이번에도 최순실 씨의 얼굴 한번 보겠다며 재판 방청권 응모 경쟁이 치열했고, 이 헌법재판소 방청은 무려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최순실 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별관. 수십 명의 시민들이 재판 방청권 응모를 위해 서 있습니다. 지난 준비기일에 최순실 씨가 안 나온 바람에 얼굴을 보지 못해 방청에 재도전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운이 있으면은 셋 중에 하나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기다려봐야지. 앳돼 보이는 고교생도 최순실 게이트로 법률 전문가가 됐습니다. 저번 재판에는 공판 준비기일이어서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하는 공판 기일이니까 나오니까 보려고 왔어요. 이윽고 법원 직원들이 방청 응모 인원을 발표합니다. 1월 5일 재판은 125명이 응모를 하셨고 1월 10일 재판은 107명, 그다음에 1월 11일 재판은 126명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3시간 넘게 걸려 응모에 참가한 학생은 당첨의 기쁨을 숨기지 못합니다. 내일 재판은 이상적인 바람은 다 최순실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좀 깔끔하게 끝내고, 내일 안봉근, 이재만, 윤전추, 이영선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헌법재판소 방청도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헌재는 내일 현장에서도 선착순 10명에게 방청권을 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문회에서 장모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가 골프를 친 정황에도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의 전 운전기사는 이미 20년 전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를 골프장에 데려다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최 씨 자매가 모두 김장자 씨와 오랜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건데, 정말 우 전 수석은 몰랐을까요? 한송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97년부터 1년 동안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 차례 몰았던 조모 씨. 우병우 씨의 장모 김장자 씨의 사진을 보여주자 당시 최 씨와 김 씨가 함께 골프를 쳤다고 바로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한 50대 한 중반 이 정도 되니까 그때는 젊었겠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도움 태우고 이제 같이 간. 김 씨가 용돈도 두둑히 줬다며 구체적으로 기억했습니다. 골프 치러 가면은 그냥 한 돈 10만 원 이렇게 통 넣어주고. 그즈음 최 씨의 재산은 1,000억 원대에 달했으며 가족들이 돈을 물쓰듯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이던 딸 장시호 씨마저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며 돈을 펑펑 썼다고 했습니다. 17년, 18년에도 우리 카드 좀 힘들었을 거라 카드 갖고 다니니까 카드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쓰고 이제 그러니까. 최 씨 일가는 직원들을 하인부리듯 하고 사업 등 집안일에 눈치를 채면 해고하기 일쑤였습니다. 사람 이하로다가 좀 저기 해놓은 것도 있고, 그냥 그 20세기에 그전 하인 마냥 막 집안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러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눈치 딱 채가지고 그냥 그만두라고 그래요. 최 씨가 대부분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방탕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골프 치고 골프 치고 지인들하고 술 먹고 밤새도록 술 먹고 그게 일과야. 90%가 그냥.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다음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주도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전달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 주도로 작성됐고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이 김모 행정관과 신모 행정관을 시켜 문체부에 내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문체부 간 중간다리 역할은 김소영 당시 비서관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김모, 신모 행정관에게서 김 비서관이 문체부 하달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걸 만들어준 청와대 수석들 비서관, 그다음에 그걸 전달한 노무니의 수석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특검팀은 또 문체부 오모 과장이 블랙리스트를 받아 각 과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초창기 블랙리스트는 A4 용지에 수백 명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름만 적혔지만 실무 작업을 거치면서 선정 이유 등이 수시로 보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전달 과정이 상당 부분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네, 정치권으로 갑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연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손 전 대표가 정계 개편의 중심축으로 떠올라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국민의당이 나서서 이 패족에서 왕족 되려고 문재인을 옹호하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 전 대표는 아직 국민의당과 같은 당 식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엄호한 겁니다. 그런데 이 패족이란 말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안희정 지사가 가장 먼저 썼던 말입니다. 조상이 큰 죄를 지어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말로 이 노무현 정부 실패가 진보의 후퇴를 불러왔다는 그런 취지로 썼는데 부활을 꿈꾸는 듯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지가 어떻게 해마다 그렇게 수시로 바뀝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처신을 보면 신의가 없는 분이라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도 미움을 가지고는 좋은 정치가 안 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제3지대를 겨냥한 무차별 맹폭입니다. 국민의당은 즉각 안 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감옥살이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반격했습니다. 문재인의 한 명이가 되어 패족에서 왕족으로 부활하기 위해 문 전 대표를 옹호하겠다는 모습이 한심해 보일 뿐입니다. 손학규계 의원들의 탈당설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보따리 쌀 사람 없다고 하자 보따리를 싸는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싸겠다는 사람에게 직접 들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3년 임기 대통령은 3년짜리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고 했고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호헌 세력은 대권의 눈먼 패권 세력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후 토크 콘서트, 재래시장 방문 등 이른바 한 달 정도 경청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민심을 듣는다는 그런 뜻이죠. 이 투어를 하고 나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걸로 보입니다. 물밑에서 움직이던 반기문의 사람들도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10년 만의 귀국길이지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대규모 행사는 피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대학 강연, 토크 콘서트, 재래시장 방문 등 대면 접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귀국을 앞두고 참모들은 서울 마포와 여의도로 나눠 각각 둥지를 틀었습니다. 반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마포에 40~50평 규모의 사무실 계약을 마쳤고 여의도 대합 빌딩 5층에도 실무자 중심 공간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여의도 사무실은 여권 중진과의 교감 속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른바 보수 빅텐트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재 영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대변인 출신 이상일 전 의원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교수도 반 전 총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뉴욕 유엔 사무총장 관저 앞에서 진행된 인터뷰 당시 배석한 제프리 삭스 미 콜롬비아대 교수도 경제 도우미로 힘을 보탭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새누리당 친박계인 5선의 정가균 의원이 이정현 전 대표에 이어 탈당계를 냈습니다. 하지만 친박의 맏형인 서청원 의원은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향해 오히려 물러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맹비난합니다. 이런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내가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성직자예요. 덕분입니다. 곧이어 인 위원장이 당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분이 당에서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한 당을 외면하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무법, 불법적인 일을 벌리며 당을 파괴하고 북한 김정은 악성 종양의 성직자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통성 있는 진짜 리더십을 세울 것을.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도 지역구에 머물면서 거취 결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박 핵심 5선 정가균 의원은 이정현 전 대표에 이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4선 홍문종 의원도 인 위원장에게 탈당을 포함해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도 인 위원장에게 거취를 맡기는 위임장을 냈습니다. 모든 그 책임에 대한 지는 것에 대한 위임을 하시는 위원장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위기인데 오늘 서청원 전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신 건 좀 이해가 안 간다. 인 위원장이 친박 핵심의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한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친박계가 강력 반발하는 측과 요구를 수용하는 측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소장파 기대주 삼총사를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남원정이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정병국 의원입니다. 이들 가운데 원 지사가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개혁보수신당에서 다시 모였는데 이들은 과거의 개혁성을 되살리려는 듯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 쇄신파의 상징이었던 정병국, 남경필, 원희룡, 일명 남원정이 모두 새누리당을 떠나 신당에서 만났습니다.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일에 제 모든 것을 새롭게 바치겠습니다. 개혁 보수신당은 첫 번째 당론으로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선거 연령을 내리자고 주장해 이번 대선부터 만 18세가 투표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럼 대선부터 적용된다고 봐요? 또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야죠. 젊은 층의 투표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마뜩찮은 표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총장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 검토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저희가 검토가 마쳐지는 대로 여러분께 밝히겠습니다. 지난 대선은 100만여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60여만 명에 달하는 만 18세가 새로 대통령 투표에 참여하면 대선에서 승부를 바꿀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겠다며 오늘 방중길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정부와 야당 의원들의 엇박자 외교 정책에 중국 정부는 당연히 환영하겠죠? 박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베이징을 방문한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의원들은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사드에 관해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당선자가 이 사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드와 관련한 경제적 보복 중단도 요청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가 상당히 긴장이 되어서
중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류 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중국 여행객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고 한국행 전세기 운항도 불허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세무조사를 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허가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사드에 강하게 반대해온 중국은 야당 의원들을 환대했습니다. 외교부가 만찬을 열어주고 장관급인 푸잉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과 면담 일정도 잡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정책 혼선을 우려합니다. 정부는 이번 우리 국회의원들의 방중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의 이번 방중이 안보 정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4대 외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국회에 입성한 지 넉 달도 안 된 초선 의원들이 방중길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국론 분열만 일으키고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만 재확인해준 어설픈 방중이란 비판이 있었는데, 자, 이번엔 다를까요? 판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이 시끄럽습니다. 성난 사람, 누군가를 비난하는 현수막. 입국장에 들어선 야당 의원들은 깜짝 놀라고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정론관에서 할게요. 쫓기듯 떠납니다. 도대체 무슨 일? 의원님 비켜주세요. 조심하세요. 3일 전 출국 전 언론 인터뷰를 하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처음 된 초선이지만 저도 베이징대학교 1세대로 중국을 잘하는 사람이고. 뒤가 시끄러워집니다. 전부 매국 놈들이야. 야, 네가 국회의원 맞아. 네가 국회의원이야, 양들아.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사드 여론을 듣겠다며 중국에 간다고 나섰습니다. 모두 사드 반대파 의원들. 모두가 다 같이 반대를 하고 아주 격렬한 반대를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중국의 사드 반대 입장에 장단만 맞춰주고 중국의 반사드 선전에 이용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주변국의 기대는 4대 외교는 대한민국의 자존심만 구길 뿐입니다. 청와대도 만류했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이웃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국민들의 위중한 안보 이해를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당 대표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걱정을 앞세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른 방중길. 첫 일정은 베이징대 캠퍼스 견학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마 2009년도 5월 6일 날 아마 대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한 곳이에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중대사 간담회는 일정 문제로 취소. 기업인 간담회도 온다는 사람이 없어 취소. 중국 관변 학자들만 만났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이 사드의 기술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자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쉬었다 하자며 토론회를 중단시키기도 했고, 사드 반대 입장을 넣겠다는 중국 측 주장에 공동 발표문 문구 조율에만 1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드립니다.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성과가 무슨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어. 무슨 특별하게 어떤 공식적인 어사이먼트를 갖고 간 것도 아닌데.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를 외국에 의존하는 극히 사대적인 행동입니다. 같은 사드 문제, 같은 야당의 방중이지만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당하고 쪼개진 여당의 방중 반대 목소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방중단은 마치 차기 정부 대표단처럼 위풍당당하게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만난
인사 중에 가장 고위급 인사를 면담합니다. 뭔가를 벼르며 방중단을 이례적으로 환대하는 중국 정부. 이번 방중단의 행보가 지난번 초선 의원들보다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판 포커스였습니다. 네,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특검, 형사재판, 그리고 헌재 탄핵 심판 이렇게 세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고 있는데요. 자, 사회부 장민성 기자와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자, 일단은 오늘 저희가 보도한 정호성 녹취록, 이 검찰에는 상당히 핵심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검찰 단계에서부터 정호성 녹취록과 관련한 무수히 많은 기사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그랬죠. 그만큼 이번 사태의 실마리를 풀어줄 핵심 증거,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정호성 녹취록을 입수해 현재까지 분석한 바로는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임기 초반부터 국정 운영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했고 두 사람의 가까운 관계를 이 정호성 녹취록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정 전 비서관의 역할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특검 수사에서도 증거로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뭐니 해도 진짜 핵심 증인은 또 최순실 씨일 텐데 최순실 씨가 특검의 그 소환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로 불응을 했어요. 자, 특검이 지금 강제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부를 수 있는 방법이요? 네, 특검팀은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의 구금 소식을 전해 듣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검팀은 최순실 씨가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제 구인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체포영장 발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혐의, 즉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미 최 씨가 두 번이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특검팀으로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고 다음번에도 불응하면 강제 구인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오늘 새롭게 발표된 특검팀이 최순실 씨에게 적용하는 새로운 혐의, 이거는 뇌물죄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뇌물죄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들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는 대가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이게 박 대통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헤치고 있는 건데요. 이를 토대로 특검팀은 최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이 심리적인 압박은 이 딸 정유라 씨일 텐데 자, 정유라 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제 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정유라 씨의 자진 귀국을 설득하는 동시에 강제 송환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로 했는데요. 법무부에서는 이미 관련된 서류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곧 덴마크 사법당국에 공식 요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유라 씨가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특검팀은 정 씨가 19개월 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금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진 귀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 섞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재판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이 최순실 씨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날인데 자, 지난번에 최순실 씨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번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이번에는 공판 준비 기일이 아닌 첫 공판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강제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네. 출석 의무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최 씨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심리적 상태를 이유로 나오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 출석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고 만약에 최 씨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딸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내일 처음으로 증인 신문이 또 있는데 지금 핵심 증인들이 한 4명 정도 지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일부는 지금 불출석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다 출석을 하는 겁니까? 내일 일단 증인으로 예정된 인물들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 이렇게 4명인데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에게 출석 요구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들이 주거지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요구서를 받지 않게 되면 증인으로서의 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고
이를 마땅히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이들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특검에서는 아직까지 두 비서관을 소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두 비서관 지금 소재는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도 제가 특검팀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네. 일단 특검팀 관계자는 이들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팀에서도 이들과는 아직 접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검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소환 일정이 잡히게 되면 네. 접촉을 할 것이고 아마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에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출국이 제한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읽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인이 남루한 골목을 가는데 다 큰 아들이 어머니를 담벼락에 밀어붙입니다. 어머니는 세상에 엄마 패는 놈이 어딨냐고 꾸짖습니다. 아들은 돈 내놓으라고 하고 어머니는 차라리 날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랬던 엄마가 누가 아들을 떼어내 연탄재 위에 쓰러뜨리자 얼른 아들의 머리를 감싸 안습니다. 아무리 폐륜하여도 어머니는 아들이 행여 얻어맞을까 막아섭니다. 모성이란 이처럼 무조건, 무한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자식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다 모성으로 합리화되는 건 아닙니다. 맹목적 자식 사랑이 부르는 파국은 드라마나 영화 속 얘기만이 아닙니다. 덴마크에 구금된 정유라 씨를 보면서 빗나간 모정을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는 권력이면 세상에 안 될 게 없다고 믿었을 겁니다. 딸이 승마대회 우승을 놓치자 편파 판정이라며 조사시킨 게 출발점입니다. 대통령은 관계된 문체부 간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화여대 입학과 학점, 삼성 지원까지 정말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조폭을 만나 딸과 동거하는 남자를 떼내달라고 부탁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딸에 바친 과욕과 집착의 결말은 결국 중졸학력이 된 딸, 이국 감옥에서 소환을 기다리는 딸입니다. 정유라 인터뷰를 보면 최 씨가 딸에게 법적 책임이 안 가도록 미리 말을 맞춘 듯 합니다. 그래도 정 씨는 19개월 된 아기 이야기를 할 땐 울먹였습니다. 오직 아이 걱정만 한다. 아이와 머물게 있게만 해준다면 언제든 귀국하겠다. SNS에 돈도 실력이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라고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남 앞에서 제 자식을 도나, 돈견이라고 낮춰 불렀습니다. 개나 돼지처럼 못나고 철없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자기 아이를 우식, 어리석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딸을 키웠다면 최 씨 모녀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겁니다. 눈먼 애착에 빠져 모성이 괴물이 된 듯 합니다. 앵커 칼럼 눈먼 모정이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뉴스 전해드리는 더하기 뉴스입니다. 정치부 김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 이게 노비스 옷, 우리 옷 아니라고? 네. 무슨 뜻인가요?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적발됐을 때 전지현 씨가 입은 100만 원대 노비스 패딩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루 종일 화제였는데요. 이 노비스가 자사 제품이 아니라면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고객님이 문의하면은 아니라고 얘기하라고 고지가 왔고요. 저희 거는 아니에요. 자, 실제 자세히 패딩을 비교해 봤더니요. 소매 장식이나 단추 부분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아닌 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이 패딩이 어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정 씨가 패딩 안에 입고 있던 티셔츠도 화제가 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고가의 제품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일본 저가 브랜드인 유니클로의 3만 원대 제품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엄마 최순실 씨의 프라다 신발과 달리 정유라 씨는 설마 그나마 검소한 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정유라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 켤레에 7, 80만 원씩 하는 명품 구두 쇼핑을 즐겼고요. 한 번도 신지 않은 채 이런 구두들을 빈집에 수년째 버려두는 등 이해하기 힘든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유라 패딩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린다 김이 구속될 때 썼던 큐빅 선글라스와 신창원의 티셔츠 떠올리셨을 겁니다. 당시 이 제품들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최순실 사태는 좀 다릅니다. 최순실이 신은 이 70만 원대 프라다는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노비스도 자사 제품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가져온 이 신발이 이제 정유라 씨의 그 값비싼 70만 원, 80만 원대 이 신발이군요. 네, 버려진 건데 모두 새 신발입니다. 아이고, 네. 참.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짧은 순간 거짓말을 3번이나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인터뷰가 한 8분여 정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 3차례 이상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짓말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그게 언제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자, 초등학교 때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봤다는 건데요. 정 씨는 2년 전에 아시안게임 선수단 자격으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거짓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 제가 혹시 전해 들은 부분 없나요? 시대에 전에 들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자, 그런데 정 씨는 2015년 5월에 출산을 했는데요. 세월호 사고는 이보다 13개월 전에 발생했죠. 그랬죠. 네, 당시 정 씨는 임신 중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세 번째 거짓말은 학점인데요. 이것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학점이 나온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고. 자신이 어떻게 학점을 잘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인데요. 하지만 이것 역시 최 씨 모녀가 6명의 이대 교수를 더 만나서 학점 잘 받는 방법을 상담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그 엄마랑 사이 안 좋다. 요거 빼고는 모든 말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광우병 괴담이 다시 울산에서 광우병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크로이펠츠 야코병 CJD 환자가 울산에서 발생했습니다. 환자는 40대였는데요. 인간 광우병으로 알려진 변형 CJD 환자라는 말이 확산됐습니다. 이 CJD는요, 유전자 변이 등으로 자연 발생되고요. 변형 CJD는 광우병에 걸린 소를 인간이 먹을 경우에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이후 10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네. 이제서야 환자가 발생했다는 우려가 확산된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어떤 경우였나요? 네, 보건당국은요. 네. 울산의 환자는 인간 광우병인 변형 CJD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우병 걸린 소를 먹어서 이 병에 걸렸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시민들은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더 겁난다. 마트에서 쇠고기 세일하던데 이것 때문이냐며 걱정하는 글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공기가 의심스러워서 숨은 어떻게 쉬며 사냐 이렇게 과도한 우려를 꼬집는 글도 잇따랐습니다. 이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니까 불안감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더하기 뉴스의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1일 TV조선은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 동영상과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시장이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시장의 해명, 내용이 뭐고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지선우 기자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시장이 어떻게 어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서 말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제 입원을 어머니나 제가 시킨 게 아니라 그 부인과 딸이 했고 이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고. 자, 이 해명을 보면 형을 강제 입원시킨 게 본인이 아니고 형수 그리고 딸이다. 네. 이런 이야기죠. 네. 이 시장이 어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형의 정신병원 입원 확인서와 이 형수 그리고 딸의 동의서 이런 식의 서류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자세히 보면 이 날짜가 2014년 11월 21일입니다. 이 TV조선이 보도한 건 2년 전인 2012년 5월 이 시장이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른 네.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일은 별개의 일인데 어제는 그 점을 언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2012년 당시 성남에 있는 분당보건소는 서울대 분당병원 등 두 군데에서 이 시장 형에 대한 정신감정평가 의견을 받습니다. 이 시장이 형을 정신병원에 넣기 위해 평가 의견을 받도록 보건소에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이 의혹에 대해선 명확히 해명을 하지 않고 2년 후에 있었던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언급한 겁니다. 마치 같은 시점에 두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말한 것이죠. 이 시장은 지난 2012년 당시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형의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이 있어서 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받으려 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해명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장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왜 이 시장이 관할하는 성남의 분당보건소를 통해서 형의 정신 진단을 받았는지 추가 해명이 필요한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철거민 시위 관련한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네. 2011년 11월이죠. 네.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 시위와 관련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막말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시장이 폭행을 당했고 철거민 한 명이 처벌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네. 어제 해명 그대로인 거죠. 네. 그런데 TV조선의 보도는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의 막말과 태도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해명에서는 이를 폭행 논란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시장 막말과 관련해 두 개의 영상 준비해봤는데 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양반 소리 조용한 말이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양반은 맨날 하루에 10시간씩 이야기를 하고. 자, 순간적으로 지나갔는데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시장이 확실히 야 임마라는 욕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애매한데 이 시장 주장대로 야 이 양반아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확인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말이죠. 이 TV조선 보도와 관련해서 이 TV조선을 폐간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던데 오늘은 뭐 검찰에 고소를 했다고 하대요.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장은 오늘 오전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TV조선을 고소했습니다. TV조선은 이재명 시장 관련 보도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 검증이란 언론의 공적인 목적이고 본인의 해명과 반론도 반영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없다라는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해 차기 대선에서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언론 보도에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검증했다고 해서 언론사에 대해 독극물이라고 하거나 폐간시키겠다라는 극언을 사용하는 것은 주요 대선 주자로서 지나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뭐 대선 검증입니다. TV조선이 하는 게 뭐 개인에 대한 뭐 의혹 제기가 아니라 대권 주자로서 지금 3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에 대한 건데 그렇다면 뭐 1위에 있는 문재인 후보라든지 아니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검증도 계속 할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이 대선 주자, 주요 대선 주자들이 현재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 또 유력 대선 후보들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주요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주변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작금의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을 맞습니다. 뭐 저희들이 인식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으로 검증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 근거와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철저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선 검증팀에 지금 있는 거죠, 우리 지 기자가?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상 123층 빌딩에서 불이 났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이 생각만 해도 아주 아찔한데요.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 107층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하고 화재 대비 훈련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창기 기자입니다. 108층 고층 빌딩에서 치솟는 불길.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 아비 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555m짜리 국내 최고층 빌딩 롯데 월드타워. 소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발화점은 107층 전망대. 연기가 자욱하게 깔립니다. 102층 피난구역으로 침착히 이동해 주십시오. 83층에서 123층 사이에 있던 시민들은 안내 멘트에 따라 건물 중간중간 설치된 피난 안전 지역으로 이동했고 엘리베이터와 비상 계단으로 나누어 대피했습니다. 피난 계단에는 외부에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기계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피난 계단의 폭도 법적 최소치보다 30cm 더 넓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시민 등 3천여 명이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있을 때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절실히 그렇게 훈련에 임하긴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소방 헬기 2대와 소방차 56대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안내 방송에도 화장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훈련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TV조선 윤창입니다. 네, 한국 특파원 샘 해밍턴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럼요.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예. 네, 신생아 수 급감하면서 또 이게 또 인구가 많이 줄고 인구 절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확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예. 아이 없는 삶을 선택하는 부부도 많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생기지 않아서 고생하고 있는 부부도 많습니다. 오늘은 새 생명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난임 부부에 관한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2016년 7월 12일 제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태호가 태어나기 전 저의 부부는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희 같은 난임 부부에게 주변의 관심과 걱정은 위로보다는 부담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다음번 명절에는 둘이서 오면 안 된다, 3명이서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뭔가 죄를 짓는 듯한 느낌입니다. 더 힘든 건 실패할 때마다 느끼는 실망감과 자괴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임신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축하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뭔가 미운 마음이 들고 나는 왜 안 되는데 너희는 이렇게 쉽게 되지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희망은 점점 작아졌고 병원에서 집에 오는 길에 저의 부부는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이가 버리는 존재, 그런 사람들한테 갈 아이들이 저희한테 오면 참 좋고. 주사를 배에다가 혼자 막 놓고 그래야 돼요. 시간 맞춰서. 가뜩이나 여자 입장에서는 좀 되게 힘든데 더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죠. 여기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시술을 할 때마다
수백만 원씩, 대여가 생기기 전까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원마다 고무줄 같은 비용. 선택사항이니까 읽어보시고 편하게 하세요라고 결정을 하는데. 하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몇십만 원 아끼자고 안 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부가 난임으로 고생하다 결국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출산율이 늘지 않은 데는 늘어나는 난임 부부 숫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을 늘린다고 하는데요. 올해 저도 둘째 시도할 건데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저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철폐를 했습니다. 316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40만 원씩 그다음에 사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병원들이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병원비를 인상한다거나 이거 검사 해야 된다 하면 그냥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의료보험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환자가 부담은 얼마다 이걸 미리 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난임 시술 병원을 평가를 해서 이 결과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2017년 지금 난임 부부한테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입장이죠. 그렇죠. 21만 5천 한국의 난임 부부들은 희망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되기를, 그리고 아이를 꼭 가질 수 있기를. 지금까지 한국 투파원 샘 해밍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사연을 들어보니까 난임 부부에게는 정말 정부의 현실성 있는 대책, 그리고 가족하고 직장에서의 따뜻한 시선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유난스럽게 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적극 지원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축복의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해밍턴 씨, 호주 휴가 갔다 오셨죠? 예. 발음이 훨씬 더 좋아지셨네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리포트 보니까 태호 동생 예. 지금 뭐 계획하고 계신다던데. 예. 태호도 참 귀여운데 둘째 얼마나 더 귀여울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예, 저 둘째가 날 났으면 그런 바람으로. 딸이었으면? 아유, 한번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며칠간 마음까지 답답하게 만들었던 미세먼지가 내일은 좀 해소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호남, 제주는 농도가 높겠습니다. 또 겨울치곤 춥지 않은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방송 댓글에도 겨울은 추워야 제맛, 이렇게 안 추운 겨울은 낯설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날씨를 춥게 하는 북극 찬 공기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2월은 전국 평균 기온이 3.1도로 평년보다 1.6도나 높았습니다. 이 겨울다운 날씨는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오겠고요. 이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로 오늘보다는 2도 정도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밤사이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이 강원 산지와 영동 지역에는 눈이 많이 오겠습니다. 특히 중남부에 최고 10cm까지 예상되니까요.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판 기상정보 이진희였습니다. 뉴스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사실을 보고 진실을 찾는 뉴스를 언론의 정도에 맞게 계속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